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설 명절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 같죠. 그리고요, 우리 증시도 또 미국 증시도 설 명절 이후에는 설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근래에는 가장 아마 크게 빠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코스피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쎄요, 반등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1월 내내 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4조 원 넘게 매수 행진을 했다, 이런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만 1,500억 이상, 1,600억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6배 이상 나니까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죠. 코스피 쪽의 낙폭보다는 훨씬 작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스몰캡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한 분 모시고 연초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최종경 스몰캡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 지수가 어쨌든 빠지지 않고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주목을 좀 덜 받은 것 같기도 해요. 특별한 주도주 없어. 예를 들면 뭐 수소다, 혹은 남북 경협이다, 혹은 뭐 5G다, 이렇게 간헐적인 재료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흐름을 보긴 좀 어려웠다는데 어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지수가 어제만 1.7% 상승을 네. 했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7.9%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예. 지적하신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렇게 예. 높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코스피 반등세와 동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폭은 예. 작았고요. 다만 어제 코스피의 보합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높여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시장 분류 기준으로 보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 코스닥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형주가, 코스닥 중형주 대비해서는 소형주의 상승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는 바이오잖아요. 바이오주들이 예.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들보다는 언급하셨던 5G라든지 등등의 작은 테마와 작은 이슈들의 종목들이 예. 번갈아 가면서 오른 시장이 1월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코스닥 업종 중에 건설하고 운송, 그리고 IT 하드웨어하고 IT 부품, 그리고 출판하고 교육 등의 업종의 상승세가 시장 상승세를 초과한 모습이고요. 특히 IT 하드웨어하고 IT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네. IT 중소형주들의 그 반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초부터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나스닥의 애플 주가와도 함께 참고해 보실 만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플이요,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도 팀 쿡 CEO가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도 줄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는데, 네. 사실 애플 주가가 맞을 때 우리 애플에 납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IT 부품주들이 더 된소리를 맞았는데 네. 같이 반등한 셈이군요. 네, 타이밍상으로는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예. 좀 어렵지만 타이밍상으로는 맞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물론 이제 하루만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어제도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 샀습니다만 돋보이는 게 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제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물론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확연히 약했고 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네. 이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수 반등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지수하고 연관성이 좀 덜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쪽으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어제 장을 보면서 했단 말입니다. 네, 어제 장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장이었던 게요. 그 서두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제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1,640억 원을 그렇습니다. 매수를 해드렸습니다. 1월 첫 날부터 어제까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가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포함한 거죠. 어제 포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포함해서 3천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저께까지가 올해의 절반이고. 절반이고요. 예. 어제 하루가 절반이고. 또 2019년의 절반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틀어서 올해 시장에 전반적으로 IT 부품이라든지 건설 운송이라든지 등등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코스닥 대형주가 약하고 중형주, 소형주 갈수록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가 IT 부품 쪽하고 예.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제약 쪽으로 예. 돌아온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만 놓고 볼 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대형주 쪽의 매수세가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제는 거래일이 하루고 그 전까지는 거래일이 많았지만 예.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절반을 말씀드리면 전반에는 바이오를 제외한 코스닥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테마별로 올라갔다면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본 모습인 이제 바이오 제약과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되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거래소는 이른바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이런 별칭을 쓰죠. 대장주라고 하는 뭐 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가 물론 많이 빠진 국면에서 이른바 뭐 빈집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올라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이 됐는데 네.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니까 오히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개별 종목, 네. 정말로 스몰캡들 네. 이런 걸 좀 사다가 조금 사이즈가 큰 코스닥 시장에 스몰캡 내에서 중형주 정도를 사다가 어제 대형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드디어 바이오까지 샀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거는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를 또 한번 복귀해 예. 생겨줬습니다. 작년 연말에 코스닥 예. 바이오주들이 연말 반등을 때 아니게 탔습니다. 예. 그러다가 연초되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예. 바이오주들은 횡보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먼저 오르는 그런 순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에 바이오가 예. 쫓아가는 걸로 그런 순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우리 라이언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4.5조를 샀고 기관이 마이너스 1.3조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인 매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새 주체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기관이 한 9천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이 3천억 샀으니까 우리 라이언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라는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해요. 그게 대형주 장세였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조금 소외받고 있었다라는 거라서 지수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어쩌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적합한 장으로의 전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도 어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중영 의원님?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중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예. 시장에 대해서는 예, 이 지수 관련 투자 매수세와 예. 그리고 일반 개별 종목 투자세가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지수 관련 투자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별 종목의 투자를 보고 있는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019년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그 연초 효과를 노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연초 효과를 노리면서 특히 그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매 인기가 높은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지 않은 구간에서 조금 더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셨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코스닥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시험 구간도 도래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시장의 질이 아주 좋다라면 어떤 매수의 확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으로의 전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바닥권에서 반등 국면이라면 에너지의 소진 그리고 반등의 마무리 이런 국면으로도 인식할 수 있지 않냐. 정반대에서 보면 그렇게도 걱정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부분은 매수세의 확산입니다. 예. 근데 매수세의 확산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이게 순환매가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코스닥 중형주하고 코스닥 소형주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아닌 코스닥이 먼저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대형주인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 도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얘기하신 것처럼 연초에서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매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 매수세가 쫓아오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익 실현에 조금 더 좋은 모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주경 연구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심리에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한테 항상 당하게 돼 있다.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군다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한테 또 큰손 투자자들한테 항상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이 고정관념이 딱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파셨거나 미리 사신 분들이 있다면 최종희 연구원님 말씀대로 주고 또 다른 거 사서 또 드시고 또 외국인들한테 주고 이렇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뭐 외국인들한테 치인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을 또 하나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하고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해석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는 물량, 즉 그 거래 규모에서 이게 싸울 수가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을 샀다 팔았다를 물량 공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사는, 한 번 팔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연속성을 견뎌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를 때 계속 들고 있기 어렵고 팔 때 계속 팔기 어렵습니다. 뒷심이 모자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늘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연초니까 아직은 이 코스닥 시장의 재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어제 그제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27,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낭인지 뭐 호치민인지 날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경제 제재 일부분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남북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인도주의적으로 거기에 가야 될 제약이라든지 뭐 또 농약이라든지 비료라 이런 것들 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경협이 풀리면 그런 것들이 제일 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대북 관련돼 있는 주식들, 대북 경협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업종들을 제가 쭉 불러드리면서 건설하고 운송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남북 경협의 기대감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네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스몰캡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IPO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좀 풀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좀 말씀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등록한 신규 상장주들 중에 SG, 에코마이스터, 현대사료, 대유 요 기업들이 건설, 자원재생, 사료, 비료, 농약에 속한 기업들이고요. 또 경협에 속해 있는데. 작년에 7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새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주가 수익률 상위를 전부 이 기업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뭐 다시 강조를 드리면 건설과 자원재생, 사료, 비료, 농약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같이 고려해 보실 만한 이거는 부분입니다. 우리 최영고님께서 참 좋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상장된 지 10년, 20년, 30년 된 그 업체들 주식들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와 사연들이 거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급도 개입이 네. 돼 있을 거고. 근데 이 새내기 종목들은 네. 신선하다 보니까 이 재료가 이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직접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새내기 종목들의 수익률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 상위 종목 중에 대체로 보면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남북 경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업종에 속해 있는 새내기주들이 돋보였다라는 거는 네. 재료가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지금부터 잡아줄 거냐. 어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고 네. 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숙성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바이오주들은 저희가 예. 짧게 바이오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주들 중에 진정한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예. 바이오주들은 신약 개발에 기반한 회사들을 바이오주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로 있습니다. 그것도 바이오 신약 쪽이죠. 맞습니다. 예. 바이오 신약 쪽이고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스케줄이 워낙 길고 그 긴 기간 동안 회사는 적자의 비용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관점의 투자는 크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요거 역시 제가 작년 신규 상장주들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4분기에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 3사가 있습니다. 예. 파맵신과 유틸렉스와 ABL 바이오 3사가 있는데요. 3사 예. 모두 높은 기대감의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예. 희한하게도 상장하자마자는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다가 연초 효과가 아니라 연말에 주가가 크게 반등한 그래요.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같이 2019년 연초부터는 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반등을 하고 2019년 1월에는 조정을 받다가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신규 상장을 위해서 그 수요 예측을 막 마친 셀리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 공모가를 받기 위해서 공모 희망가를 상단과 하단을 내게 되는데 예. 공모 확정가가 상단을 상회하는 높은 가격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또한 역시 향후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이렇게 업종을 크게 나누고 거기다가 헬스케어까지 같이 붙여서 큰 이 카테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종희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그냥 주변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많은 종목들에 다 주목하기보다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업체들로 집중하는 게 좋고 그것도 한 종목에 이른바 몰빵 투자라면 올 or nothing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몇몇 종목에 핵심 종목에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나누어서 투자하실 때는요. 예.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예.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라든지 등등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 아이템별로 분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상장한 지 오래된 바이오 기업도 있고요. 예. 한 달 전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또 기간도 조금 분할해 기간도 분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른 업종에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과 막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어허. 있습니다. 어허.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에만 전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기간별로도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뭐 신규 상장이냐 아니면 좀 오래된 기업이냐의 어떤 기간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는 것도 유효하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지금 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 중에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뭐 삼상 가구 이런 회사들은 많지는 않죠. 네. 전임상이냐 일상이냐 혹은 정말로 이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구체화의 숙성 정도를 좀 나눠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FDA 갈 거냐 말 거냐 임박해 있는 업체도 좀 넣고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지금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언제 어느 국면에서 뜰지 모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걸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예,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이 많이 된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또 시가총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큰 바이오 기업, 중간 바이오 기업, 작은 바이오 기업으로 이렇게 예. 나눠서 하시게 되면은 예. 얘기하신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조금씩 나누면 그게 또 스케줄하고도 연동하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바이오 회사,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편중되게 한 회사나 한두 회사에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을 다 거시는 거는 아무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아는 회사, 이 정보는 내가 확실히 아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사실 시장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뭐 이 5G에 관련된, 오늘도 5G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오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반도체 장비, 뭐 부품 이런 쪽 회사들도 아까 애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반등하고 있고 또 OLED도 좀 반등한 면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형성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소진이라기보다는 좋은 순환매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좀 액티브하게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어떻게들 얘기를 합니까? 올해 상반기 혹은 1, 4분기에 이 중소형주 장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 5G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라든지 예, 테크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 교육 그러니까 관련된 뭔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테마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보시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물론 종목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조정받은 종목도 있지만 예, 희한하게도 그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의 형성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프리미엄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드렸던 이런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등등 살아있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소를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 가격에 사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하. 기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작년 10월, 11월에 1차적인 바겐헌팅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 40%, 50% 오른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 정도 이상 빠진 종목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반등한 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 우선적으로 먼저 오르더군요. 네. 보니까. 예. 자, 종목 두 개 갖고 오셨어요. 노바렉스와 뉴트리. 다 바이오입니까?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정확히 건강기능식품의 예. 회사들입니다. 예, 헬스케어네요. 네, 범 헬스케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노바렉스와 뉴트리에 대해서 잠깐 예. 설명을 드리면은 속해 있는 거는 둘 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 공통점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상장한 새내기주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렉스와 뉴트리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예. 노바렉스는 제조와 생산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예. 뉴트리는 개발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요거는 화장품 업종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화장품 업종에서 그 개발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인 뭐 LG나 아모레나 등등의 브랜드사가 있는 반면에 예. 제조와 생산만 전담하고 있는 콜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예. 있습니다. 예.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노바렉스와 뉴트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짧은 호흡에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뉴트리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예. 긴 호흡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화장품 업종의 코스맥스나 콜마에 해당되는 노바렉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두 회사 모두 대표적인 국내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노바렉스, 뉴트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너뷰티 시장, 그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이 대표적입니다. 이너뷰티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가 좋은 회사가 뉴트리고 또 하나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콜마 B&H, 코스맥스 바이오와 함께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 전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두 회사 모두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2019년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고 있어서 예.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는 주가가 모두
그 조정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뉴트리가 먼저 반등을 했고요. 현재 노바렉스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반등 기세가 올 연중에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최 위원님도 그 댁에서 뭐 이런 류의 회사들이 만들거나 유통하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드시고 계세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드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제가 이 노바렉스하고 뉴트리 두 개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예. 뉴트리가 개발하고 노바렉스가 생산하고 있는 예.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작년 11월, 12월에 먹고 예. 실제로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11.5kg 감량했어요. 그 방송 끝나고 브랜드나 뭐 상표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필요했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그 설 연휴 때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50대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금 약 먹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네. 질병이 지금 약을 먹어야 되고 네. 질병이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평상시에 증진하기 위한 네. 무슨 활동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도 묻게 되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중년 이런 분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수요는 많이 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일단 현재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예. 가장 성장세가 좋은 제품군들이 예. 눈 건강에 관련된 제품이 가장 예. 성장세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뼈 건강에 관련된 성장세가 좋고요. 예. 전부 다 노령화나 이 나이 드는 거에 관련된 제품들이 시장세가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설 연휴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설 연휴에 예. 집에서 누워서 많이 먹거든요. 몸무게가 많이 증가합니다. 제가 뭐 하는지 보셨군요. 설 연휴 끝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다이어트 관련된 이너뷰티 시장이 수요가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예.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 주제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설 연휴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관련된 산업군이고요. 예. 또 하나는 여행 쪽의 수요가 좋습니다. 어허. 최근에 그 국내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게 긴 네. 연휴 동안 집에서 안주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휴가를 떠나시는 게 시장의 트렌드를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부분들 이제 그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분들이 이제 보상 차원에서 갑시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산업군과 여행 산업군이 연휴 이후에 이게 짧은 강세를 반짝 보일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대충 다 됐는데요. 최종현 의원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팁이라고 할까요? 연초에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라는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좋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의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쫓아가기에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항상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식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외에는 더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올해 2019년 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업종들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로봇주나 테크 플랫폼, 5G, 콘텐츠 교육, 재생에너지의 남북경영주까지 이런 이슈와 업종들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최종경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으셨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다 안 좋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코스닥에 있는 그 많은 종목들을 다 연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여섯 가지 테마군들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BNK 투자증권의 최종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